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집에서 이럴 때 참 우리 집이 행복해. 어떨 때 그런 것 같은지.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좋은 추억이 있다면 우리 집이 행복했을 때 어땠을 때 행복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본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했을 때 떠올라야 돼요. 떠오를수록 정신 건강이 좋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안 떠오른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다 있긴 한데 우리가 너무 바쁘거나 분주하게 되면 사실은 잘 안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행복한 가족하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딱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뜨개질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뜨개질하는 모습이. 지금도 저희 어머니, 엄마죠. 엄마가 딱 집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뜨개질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 마음이 되게 푸근해요. 푸근해. 왜 그랬냐면 사실은 그 6학년 때 전까지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좀 여기 미평동 넘어서 가마리 있잖아요. 그 동네 어디 중간에 시골에 살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소를 키웠는데 이 소를 키우는 게 되게 분주하고 바쁘고 어머니가 일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다가 복명동이 개발되면서 거기 딱 이사를 갔는데 이제 소를 더 이상 안 키워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소를 안 키워도 되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 손재주가 되게 좋으신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택한 게 뭐냐면 그 여유 시간에 뜨개질을 하는 거였어요. 뜨개질을. 이게 왜 좋았냐면 학교 갔다 와서 딱 집에 들어왔는데 일단 집이 소똥 냄새가 안 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 여기 어디죠? 여기 남성초등학교 그렇죠? 남성국민학교 저도 옛날에 5학년 때까지 거기 다녔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시골 사는 친구들과 그때 여기 수곡동과 석교동 사는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니던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저는 촌이고 그리고 거기 이제 수곡동과 석교동 있는 친구들은 되게 우리가 보기엔 엄청나게 도시 애들이에요. 근데 걔들이 우리한테 늘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저기 가마리 있는 애들 가마리를 폄하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혹시 거기 출신 있으시다면 저도 그쪽에 있었으니까 얘들한테는 똥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끼리는 몰랐어요. 우리끼리 아무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걔들과 함께 학교에 딱 오게 되면은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놀림받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보명동에 새로 신도시가 이렇게 딱 아파트 개발돼서 깔끔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늘 소 키우느라 바빴던 분주했던 엄마가 집에서 이 손뜨개를 하면서 저를 맞아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왔어? 하는 이거 있잖아요. 야,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집을 가득 채우는 그 온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자, 제가 상담하다가 보니까 어린 시절 얘기 들었는데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몇 가지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어린 시절 우리 집이 행복했다라고 하는 걸 떠올렸을 때 미소 짓는 한 장면은 뭐냐면 엄마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장면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뒷모습이에요. 다 뒷모습인데 엄마가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밥 해주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로 떠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나와 함께 놀아줬던 기억들을 되게 크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한 가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따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 텐데 우리 집이 행복했다라고 기억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그때 그 집안의 분위기가 사실은 지금 제 앞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느낌과 분위기와 유사하다는 것을 상담하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어렸을 때 행복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집에 혼자 있었어요라든지 외로웠어라든지 우리 집은 되게 삭막했어요라든지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제 앞에 앉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본 느낌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어린 시절의 그 집안 느낌과 대부분이 다 유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아빠의 사랑을 받고 여러 가지 사랑을 받는데 그 중에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린 시절의 그 집의 느낌을 우리가 먹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이제 심각해지시는 분들이 어디 가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런 것보다 그렇지 않은 기억이 많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6학년 때 어머니 뜨개질 한 6개월 하시다가
바로 장사해가지고 또 집이 썰렁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잠깐의 기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썰렁했던 느낌이 제가 그 다음에 쭉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은 이렇게 썰렁할까 허전할까 했던 것들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되게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가 단순히 이미지만이 아니라 그 느낌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가져다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PPT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어떤 걸 볼 거냐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밑에 가족 사정이라고 했잖아요. 혹은 가족 평가라고 하는데, 패밀리 어세스먼트, 이게 뭐냐면 어떤 가정이 이 집안이 건강한가, 이게 이제 건강성이 행복이랑 같이 가는데, 정말로 이렇게 평가해 봤을 때 건강한가, 어떤 것들이 그런 요소인가 하는 어떤 학문적인 어떤 틀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걸 그대로 썼었는데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좀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틀을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걸 조금 더 노력해 보자, 그리고 잘하고 있다면 좀 더 좀 그걸 잘 열심히 해보자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담자들과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큰 원칙은요, 부모님의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우리 옆에다가 분위기라고 썼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진처럼 엄마 아빠가 맨날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안 분위기가 안 좋겠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뭔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상담실에 들어왔는데 누구 특정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 눈치를 보고 있는 애가 있어요. 위축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몇 가지 물어보고 나서 아이를 좀 내보내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 딱 앉혀놓고 제가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뭐냐면, 어머니 아버님 혹시 아이 앞에서 싸우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다 반응이 비슷해요. 갑자기 아빠가 헛기침을 하기 시작해요. 막 그러고, 갑자기 엄마는요 아빠를 짝 째려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아빠는 헛기침을 하고 엄마는 아빠를 째려봐요.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처방이 뭐냐면, 어머니 아버님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사이가 좋습니까? 근데 대신에 한 가지 뭐냐면, 싸우긴 싸우시되 아이 앞에서는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싸우는 모습 보여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실은 엄마 아빠가 못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니까 그렇고, 대부분은요 바쁘고 힘들다 보면요 의견 충돌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분들이 제 말을 좀 따라 주셔가지고 아이를 위한 건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싸우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싸우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그 당시에 못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안 싸우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집안은요 빠르면 한 주 안에 아이 얼굴이 밝아져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가 어릴수록 한 주만 안 싸워도 아이가 되게 많이 안정이 돼요. 그리고 놀라운 건 한 달 정도만 안 싸우면 대부분의 집 아이들이 되게 평화로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혹시나 우리 아이가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가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침 아이 앞에서 자주 싸우고 있다. 그러면 일단 싸움을 멈춰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뭔가 얼굴이 밝아지고 평안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부모들이 싸우게 되면 우리의 뇌가요 마치 저런 무서운 짐승 앞에 있는 것처럼 돼요. 자, 무서운 짐승이 날 딱 앞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 보이는데, 하나가 뭐냐면 투쟁, 싸울 거냐, 이거 싸워야 되는 거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도피, 도망갈 거 생각해요. 저기 없는데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얼어붙는 거, 묻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얼어붙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내가 이 얼어붙는 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집안 분위기가 많이 연결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짐승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뇌를 보게 되면 뇌가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겉에 이성의 뇌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감정의 뇌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 본능의 뇌라고 하는 뇌관이 있습니다. 자, 저 본능의 뇌가 어떤 거냐? 우리의 생존을 지배하는 뇌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뇌가 계속 깜빡깜빡하면서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을 연구해 보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짐승을 안 만나요. 공룡을 안 만나요. 근데 언제 저 본능의 뇌가 작동하게 되냐면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여러분 왜 이렇게 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누가 딱 끼어들게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막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딱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대처하게 돼요. 이런 뇌가 작동하게 되는데 엄마, 아빠, 부모가 싸우게 되면 이게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져서 아이들의 본능의 뇌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상황에 되게 민감해지게 되면서 위험하게 느끼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본능의 뇌가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 안정화가 돼요. 그리고 점점 감정의 뇌가 잘 되면서 청소년기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해서 이성의 뇌가 잘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똑똑해져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요. 우리는 뭐 어릴 때부터 학원 많이 보내면 아이들이 공부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어릴 때부터 학원 많이 보내면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더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이성의 뇌가 잘 발달돼야 되는데 발달되기 위해서는 본능의 뇌 그리고 감정의 뇌가 안정되어 있게 되었을 때 잘 발달되게 되어 있어요. 요새 ADHD라고 주의력 결핍 증후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주 와요. 자주 와. 그러니까 옛날보다 애들이 산만하고 충동적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 특징 보게 되면 저 본능의 뇌와 감정의 뇌가 이성의 뇌보다 더 막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감정에 널뛰게 되니까 안정이 안 되고 이성적인 생각은 못 하게 되고 그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가 부부의 분위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 부부가 행복하지 않아 괜찮아요. 행복하지 않아도요 더 이상 그 행복 뭐랄까 그 부부 싸움하지 않고 아주 격렬하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고 가지 않게만 하더라도요 거실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잠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막 싸우게 됐을 때 우리의 신경망이 막 위로 널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과대 막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되게 되는데 어릴 때 언제 그렇게 되냐면 부모님이 많이 싸우거나 집안이 막 어렵게 되면은 우리의 신경망이 막 위로 올라가요. 또 하나 그러면서 막 무기력하고 우울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밑으로 가게 되는데 방치를 많이 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빠가지고 아이를 돌보지 못하게 되면 그런 아이들의 뇌는 오히려 정상보다 밑으로 되게 되면서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되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이 가족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마침 이걸 준비하는데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사회 및 인간관계 저널이라는 데서 어떤 연구 나온 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부부싸움 하게 되면 부부싸움을 많이 할수록 부부의 뇌가 점점 작아지게 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부부가 싸우게 되었을 때 남편보다 아내의 뇌가 점점 작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들의 뇌는 어떻겠습니까? 더 발달하지 못하고 어려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잠깐 그러면 오늘 특강 형식으로 하니까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하나 더 넣었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어떤 중년에 어떤 어려움들이 일이 많이 있어요. 이게 되게 안 보이죠? 제가 그냥 설명드릴 텐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부부관계가 좋은 부부들과 그렇지 않은 부부들을 조사해 보게 되니까 부부관계가 좋은 부부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하게 되면서 우울한 게 점점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로 협조적이지 않고 부부관계가 좋지 않게 되었을 때 중년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표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부관계가 좋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것처럼 점점 어려운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우울하지 않아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부부관계 좋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점점 우울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싸웁니다. 열심히 잘 살아. 너랑 대화를 해봐야
거기서 거기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자꾸 타협점을 찾자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잖아. 무슨 내가 너랑 무슨 협상 맺고 사냐? 어? 무슨 타협점을 뭘 찾아? 그럼 다시 또 원점이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원점이라고. 타협을 하지 뭘 못하면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싸움은 지겹도록 계속됩니다. 부부의 행복은 부부간의 애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과 아이들의 성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만약 행복한 부부 관계가 신체적으로 어떤 큰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된다면 하루 20분 동안 헬스클럽에서 뛰는 것 대신에 배우자와 좀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당신 건강에 더 좋기 때문이죠. 행복한 부부 관계는 수명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평균 4년을 더 삽니다. 과연 부부 행복이 건강과 수명에 직접 관련이 있을까요? 지난 1월 우리는 23쌍의 부부를 초청해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부부 만족도와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설문을 통해 결혼 만족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객관적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 혈액을 채취해서 면역세포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수치를 그룹별로 확인했습니다. 면역세포는 백혈관의 림프구 속에 들어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세포는 T세포와 NK세포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우리 몸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NK세포는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구분해서 세포벽을 뚫고 암을 죽이거나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결혼 만족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간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림프구에서 NK세포와 T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행복한 부부들이 높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많이 분비되는 세로토닌 수치도 역시 행복한 부부들이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면역 자체도 더 강해지고 면역 세포도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NK나 T세포 자체가 숫자가 더 많아지고 활발해지고 특히 또 NK세포가 그 전체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감기나 그런 바이러스 질환 같은 거나 세균 같은 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항상 건강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항상 정신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 이해했으면 그런 얘기를 자, 하냐고. 보세요. 아이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너네 지금 대학 안 되는 게 지금 얘기해도 맨날 12조야. 부부 갈등의 피해는 자신들의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 해줬어? 직격탄을 맞는 것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맨날 나보러 부부싸움이 시작되자 아빠는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뽀뽀를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집에서 해보는 게 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나 집에서 한 번은 아이들은 얘네 이미 제대로 한번 눈치를 챘습니다. 봐보라고. 응?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얘네 밥 먹이고 얘네 씻기고 다 해보라고. 처음부터 기저귀 갈고 쫓아다니면서 너가 안 도와줘? 소리를 지르거나 발로 차는 이런 행동들은 모두 너무 많은 거 스트레스를 받고 곤혹스러워한다는 알아야지, 표현들입니다. 알지. 말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아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안감을 표현합니다. 수현이로 과일 좋아하는 거. 이거는 누가 다뤄줬냐? 나는 아침부터 그럼 저녁까지 그것도 24시간 풀타임에 아무도 애 키운다고 그래서 20. 그리고 저 그런 다른 교육 공부하는 사람이 애한테 맨날 엄마 떼찌 하라고 그러고 엄마 매력하라고 그러고 엄마한테 침 뱉으라고 그러고 그런 거는 가지고 아 진짜 오빠한테 침대더라고 그러고 내가 한 번인가 해봤다. 응? 그때는 얘가 이거 많이 하지. 진짜 아주 웃기는 애입니다. 그한 번 해가지고 엄마한테 맨날 매력해 엄마 때리고 와 이러지 않아? 왜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데 아 중요한. 모든 일을 야, 할 때. 그건 내가 했어.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부부불화가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부부싸움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아이의 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영국에서 4살에서 7살 사이 아이들 1,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키 작은 아이들, 즉 평균 키의 95%보다 작은 아이들의 비율이 일반 가정보다 불화 가정에서 더 높았습니다. Amongst those children whose parents had argued, 31% were in the shortest fifth of the distribution. Now, some children, of course, you would expect to be short. Compared with those who didn't argue, only 20%. And this chronic stress slowed the growth of children. 미국 버클리 대학의 코안 교수 부부가 지난 20년간 가정 내 부모의 역할을 추적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가정 불화는 아이의 기쁨만 아니라 성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자주 싸울 때 아이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싸움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매우 우울해하고 남자아이들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즉 부부관계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지요. 또한 가치관이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 가출의 가장 큰 원인도 바로 가정 불화였습니다. 가트맨 박사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이혼율이 4배나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막연히 알고 있었던 갈등의 원인과 행복의 원칙들을 가트맨 박사는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더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있는데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에 대한 게 있습니다. 20년 전인 거이지만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자, 핵심 뭐냐면 조금 길게 보여드렸는데 아까 저기 있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서 부부 관계가 어떠냐, 부부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냐 하는 것들이 그 두 부부 사이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행복한 나 말씀드릴 때 이런 표 보여드렸었거든요. 보겠습니다. 행복에서 만족으로 이거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우리한테 감정과 정서가 있는데 똑같은 감정이지만 밖에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사건과 의도적으로 행복한 일을 하게 됐을 때 감정이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본 정서가 바뀌지 않으면 만족스럽지 않게 되는데 이 기본 정서를 형성하는 게 뭐냐면 어린 시절 우리 집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거 이제 우리 애들 다 컸고 뭐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릴 때만치 결정적이지 않지만 그 이후에도 좋은 공동체를 만나거나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면 이게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부어주시는 것이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부가 정말 아이들에게 아주 친하지 않더라도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미래 자산을 남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지난주에 행복하려고 하면 이 3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활동들 좀 해보자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재미, 의미, 참여가 균형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우리 마음은 깊은 곳은 치유와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한 주 동안 행복한 활동 좀 해보셨어요?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한지 좀 이렇게 숫자도 몇 개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게 우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럼 우리 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산해서 우리가 먹고 있고 우리 자녀가 먹고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실천이 뭐냐? 거실 분위기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부부관계가 좋고 분위기가 좋은 것이 어디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 집 거실 분위기. 여러분 집 거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좋은지, 내가 들어가서 거기 편하게 있고 싶은지, 우리 아이들은 그러고 싶은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담을 하다가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런 걸 물어봐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만약에 지금 막 갈 수 있어가지고 내가 가장 쉴 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이랬을 때 죄송하지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집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놀랍게 그랬을 때 자주 말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배당을 얘기해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에 있으면 저는 되게 마음이 편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뭔가 이 정말 거룩한 느낌도 있고 은혜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사시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받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더불어서 또 우리 가족의 예배당인 우리의 거실, 우리의 집에 거실 분위기를 바꿔주는 게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에게 뭐 좋은 거 해주고 미거 해주고 뭐 해외여행 보내주고 뭐 해주고 뭐 어학연수 보내주고 다 좋은데요. 그거보다 먼저 해줄 게 뭐냐? 그 아이들한테 좋은 느낌을 전달해 주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아이들이 좋아지게 돼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서로 좋은 것을 먹으면서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족 간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경험들이 되게 많이 있게 되었을 때 그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긍정적일 때 좋은 거예요. 전에 한번 아주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심리 검사 중에 HTP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 나무, 사람을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 중에 사람 그림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남자와 여자한테 경험했던 것들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리는 게 사람 그림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한테 찾아왔던 한 친구가 남자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온 친구 중에 제가 봤을 때 제 가장 좀 염려가 되는 친구였던 거예요. 이게 남자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 뭐 볼 줄 몰라도 괜찮아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 그림 보면서 좋은 느낌 드세요? 별로 좋은 느낌 안 들죠. 좋은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좀 그분도 저한테 이따가 좀 와보셔야 돼요. 예,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묘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자 그려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자, 저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 여자 그림 보니까 남자 그림이 난 것 같지 않습니까? 여자 그림이 난가요? 남자도 좀 이상하지만 남자는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는 별로 느낌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요 동의를 구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친구가 경험했던 그 당시 중1인데 남자예요. 남자. 그리고 그 당시 걔가 경험했던 여자, 이제까지 살아왔던 여자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남자와 여자를 그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이런 그림. 그 다음은 이제 제 아내가 학원을 하는데 거기 애들 제가 심리 검사를 좀 해주거든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렸어요. 여자친구인데 여자 그리니까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때요? 남자 그림 이렇게 그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림 봐도 좋은 느낌이 들죠. 괜찮아 보이죠. 이 친구 정말 예쁘게 잘 자랐고 너무나 뭐랄까 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는 친구였어요. 자,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또 제가 어떤 검사를 했었냐면 이 친구한테 뭘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부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예요. 여러분 자녀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근데 저기 옆에 동그란 표에 보게 되면 초록색의 점이 찍힐수록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큰 아이예요. 놀라운 건 이 친구는 이 검사를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는데 영수학원을 한 번도 그때까지 다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보면은 뭐 성격적인 면도 안정돼 있고 우울불안 짜증도 없고 공부하는 이유도 뭔가 더 알고 싶어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공부한 경험이 혼자 집에서 한 숙제밖에 없는데 옆에 있는 거 보면 다 높아요. 이거 되게 높은 거예요. 이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 학원 많이 다니는 친구들 이 검사를 하잖아요. 다 빨간 데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여자 경험 누구한테 했을까요? 엄마죠. 사실 뭐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가 경험 누가 하겠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좋아요. 그 엄마랑 제가 앉아 있을 때 그 느낌을 받고 이 검사가 결과 너무 좋아서 엄마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딱 봤는데 그 엄마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제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 보니까 이 아이도 엄마랑 같이 있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아빠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 가정에 되게 분위기가 좋고 편한 것들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얘 그림 이래요. 이런 느낌. 얘는 엄마 아빠와 정말 좋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엄마 아빠와 그때까지 좋은 상호작용을 못했던 친구예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친구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한번 딱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빛이요. 되게 날카롭고 그랬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상호작용이 우리 마음속에 다 쌓여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실천이 뭐냐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부모님과 추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그런 것들 생각이 나십니까? 더러? 괜찮아요. 저도 별로 없어요. 저희 부모님 바빠가지고 맨날 일했던 기억밖에 없고 저희 어머니 소를 왜 이렇게 잘 키우는지 또 놀라운 재주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 손을 거쳐가면 사람이고 소고 다 살이 쪄요. 제가 그때 쪘던 살이 안 빠져요. 지금까지도. 정말 잘 기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두 분이 바쁘시는 바람에 좋은 추억을 많이 못 만들어 주셨어요. 더군다나 그분들이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교육도 받고 되고 이렇게 되긴 했었지만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애들이 넷입니다. 애들이 넷이다 보니까 어릴 때 먹을 것도 되게 서로 가지고 싸웠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자기만 바라달라고 애들이 되게 많이 그래요. 그래서 얘들을 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데 골고루 충분히 사랑해 주는 게 너무나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묘안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한 명씩 불러내는 거예요. 한 명씩 첫째야 좀 나가자 해가지고 슈퍼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서 아빠가 너만 특별히 사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아이 표정을 딱 봤을 때 막 애가 아빠가 날 이렇게 사랑하나 봐. 절대 비밀이야 하고 며칠 지나가지고 이번 둘째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또 아이스크림 딱 하나 사주면서 둘째야 아빠가 너한테 특별히 사주는 거야. 너만 사주는 거야. 그럼 그런 약속은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근데 애들이 나중에 크고 나서 알았어요.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실 아빠가 나만 아이스크림 사줬다. 그랬더니 첫째부터 넷째까지 제가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해할 나이가 돼서 괜찮은데 그 전까지 이 아이들이 아빠가 이 넷 중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소소한 경험들, 좋은 추억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게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게 되면서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함께 뭔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아주 큰 것이 아니어도 함께 나누는 그런 작용들이 있게 되었을 때 그런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가정은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서로 얘기하거나 나누거나 뭔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좀 있으신지요? 아니면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혹시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 남편을 위해서 한다고 아내를 위해서 한다고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앞에 있는 그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아닌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그리고 아이들 나이가 커질수록 그리고 부부간에 너무나 중요한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너무 잘하는 건데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 존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얘기할 때 잘 들어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잘 말하기입니다. 근데 이게 여간해서 쉽지 않고요. 오늘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그런 기술들은 다시 뭐 대화법을 막 몇 시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데 핵심만 말씀드리게 되면 잘 들어주기 핵심 어디 있냐면 그 사람이 얘기할 때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이제 그 2월 달에 논산에 있는 어떤 그 이제 공무원 연수하는 그런 어떤 모임에 가서 대화법을 그때 3시간을 같이 했거든요. 서로 막 얘기하고 막 한참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있는 거 말고도 뭐 반영하기, 뭐 재정의하기, 뭐 여러 공감하기 막 이렇게 다 실습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떠셨어요라고 물어보니까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부터 옆에 있는 직원한테 잠깐 하던 거 내려놓고 보면서 얘기해야겠어요.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화의 기술이 있는데 그런 거 배우는데 좀 걸리고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했을 때 가장 처음 번이 뭐냐면 그 사람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일을 딱 멈추고 그 사람 보고요.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그랬니 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존중받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봅시다. 여러분 집에서는 서로 얘기할 때 얼굴 바라보고 얘기하나요? 혹시 TV 각자 보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요? 아이들이 모아서 얘기하는데 내가 바쁘다 보니까 주방에서 막 설거지하면서 응응 하면서 끝나는 건 아닐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중요한 얘기할 때, 상대방이 중요한 얘기할 때 하는 걸 멈추고 그 사람 얼굴을 바라봐 주는 것만 해도요, 상대방이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향해서 얼굴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해서 초점 맞춰주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무시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존중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얘기할 때 바라보는 거, 이거부터 실천해 보면 되는 거죠. 자, 또 잘 말하기가 있는데 잘 말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잔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그게 잔소리예요. 공부하려고 했는데 또 공부 안 하니? 뭐 이런 잔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잔소리가 심할수록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 뭔가 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잔소리가 심하게 되면 이 누군가 잔소리하는 순간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은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요, 이 현실에 있는 게 힘들게 느껴져요. 그리고 자꾸 자기 상상 속에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상담할 때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잔소리가 심할수록 그 아이는 현실에 살지 않고 현실에 있으면 부모님이 계속 잔소리하게 되니까 자기 상상 속에 살거나 미디어 속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최고의 끝판이 어디냐면 이 상상의 세계가 더 좋게 느껴져요. 그러면 안 나오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들어갈 땐 자기가 들어갔는데 나올 땐 자기가 못 나와요. 그 속에 있다 보면. 이렇게 해서 상상의 세계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내용물, 정신 속의 구조물들이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증강현실이라는 거 알죠? 포켓몬 그 왜 우리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여기 없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핸드폰이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정신 속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내가 대화하던 애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 우린 그걸 환청, 환각, 환시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잔소리하는 건 우리가 거기 있지 못하게 하고 자꾸 어딘가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만드는, 혹은 반발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죠. 특별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잔소리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 밑에 있는 게 뭐냐면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동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잔소리하는 것처럼 안 들리게 돼요. 한번 잠깐 볼까요? 야, 너 왜 쳐? 아니, 나 저렇게 보고 있어. 아니, 어떻게 사이를 치나? 그쪽에 보고 있었는데 그냥. 와, 짜증나네? 와, 진짜. 지가 잘못했으면서. 내가 어깨가 쳐서 내가 너무 아프거든. 기분이 좀 나빠. 다음부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사실, 감정, 내가 다른 바람 거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 전달법입니다. 옆에 부셔서 미안해. 다음부터는 조심히 걸어 다닐게. 네가 날 별명을 불러서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 앞으로는 내 별명을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어. 어제 부모님께 혼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오늘만은 말을 걸지 말아주겠니?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저랑 실습해 볼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기운이 안 나지 않습니까? 잘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연습하는 거 지금 알았죠? 여러분에게 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기분 드십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특강할 힘이 막 나네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 다른 분들도 그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똑같은 얘기인데, 야, 너 이거 엄마가 몇 번 말했어?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랑 네가 지금 이걸 안 하니까 사실
엄마가 지금 조금 이렇게 이제 좀 화가 나려고 그런다. 이제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게 잔소리를 안 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여기서 다 그런 걸 하나하나 실습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서로가 상호 존중하고 행복해지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몇 가지 한번 그러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아이가 식사 시간에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없이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사실은 뭐죠? 얘가 밥을 먹지 않고 휴대폰만 보니까 감정 뭐죠? 엄마 아빠가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해. 그 바람이 뭐죠? 이제 식사 시간에는 휴대폰 놓고서는 있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글씨가 제가 좀 안 보이는데 그런 식이 되고요. 자, 조금 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 볼까요? 많이 난이도가 있어요. 애가 많이 컸어요 이제. 아이 가방에서 청소년인데 담배가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네 가방에서 담배가 나오니까 감정 그렇죠. 뭐 깜짝 놀랐고 뭐 내가 정말 지금 빡치거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럼 바램 뭐죠? 이제는 좀 담배를 안 보이게 둘 수 없겠니? 뭐 이렇게 뭐 좀 줄여줄 수 없겠니?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야, 네 가방에서 담배가 나오니까 아빠가 깜짝 놀랐어. 충격을 받게 돼. 어쩔 줄 모르겠어. 우리 왜 가방에서 담배가 있는지 좀 얘기해 보면 안 될까?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좀 큰 애들한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도 만약에 저희 아이 가방에서 담배가 나온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 막 그래가지고 막 애를 막 잡아요. 너 이 자식 말이야, 네가 뭐 한다고 하더니만 말이야 담배나 피우고 다니고 너 어디서 그런 거 배우고 뭐 너 그때로 안 봤는데 막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얘랑 관계가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정말로 뭐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실은 좀 감정을 좀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핵심은 그거예요. 막 이를 악물고서 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사실 네가 그 가방이 나와 담배가 나온 거 보니까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다음에 야, 그래도 좀 잘 풀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 한번 딱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좀 얘를 잘할 수 있을까? 얘야, 내가 사실 아빠가 아까 보니까 우연히 네 방에서 담배를 발견했어. 아빠가 진짜로 이건 뭐 그냥 정도가 아니라 막 머리가 충격이 오기도 해. 왜 이 가방에 담배가 있는지 좀 얘기 좀 해볼까? 이러면 아이가 어땠습니까? 막 거기다 대고서 막 아빠한테 뭐 화내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뭐 사실 이래서 그럴 수 있고 사실은요 얘가 피는 게 아니라 친구 건데 친구가 학교에서 들킨다고 얘 가방에 잠깐 넣어놓자고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막 거기에 대해서 막 하게 되면은 이제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너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비난과 잔소리 들리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게 됐을 때 잔소리를 안 들리게 되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젊은 부부인데 아내가 아이를 혼내고 있는데 남편이 배우자가 아이 편을 드는 거예요. 아유, 뭘 좀 그래, 얘가 뭐 그 정도 아닌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내가 아이를 훈육하는데 당신이 옆에서 아이 편을 드니까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좀 속상해, 섭섭해. 내가 훈육할 때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따로 얘기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요 다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못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문제일수록 이걸 한번 딱 잘 하게 됐을 때 그 문제들을 원만하게 잘 풀어가게 되고 가족끼리 골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행복한 실천을 위한 세 번째가 뭐냐? 가족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라. 이제 말하는 건 이제 그다음 문제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얘기했을 때, 자녀가 얘기했을 때, 남편이 얘기했을 때, 아내가 얘기했을 때 먼저 바라보고서 얘기해 주는 거. 그렇게 됐을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번번이 느끼는 건데 그게 뭐냐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 배우자나 우리 아이들이나 내가 다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과 이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저게 우리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 남편이 차지할 수도 있고 아내가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
여기 있는 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보게 되면 아내분들 남편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올라온 건 남편분들도 아내 사진을 안 올려요. 그리고 누구 사진 올라가냐면 다 애기들 사진 올라갔어요. 애기들 사진, 그렇죠? 얘들이 어렸을 땐 애기들 사진 올라가는데 중고등학생이 올라가면 애기들 사진도 안 올려요. 그리고 뭐 올리죠? 강아지 사진을 올려요. 네, 강아지 사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면 자기 사진만 계속 올려요.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그래 역시 주님밖에 없어. 이러고 십자가 다 올려놓죠, 그렇죠? 예. 근데 그 프로필 사진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탈이 많이 나는 그런 가족들,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가 많은 아이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모님들이 상담을 오게 되면 제가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마음속에는 아이가 몇 프로 정도 들어있어요? 하게 되면 제 마음속에 제 마음 전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담고 있게 되었을 때 우린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나세요? 저는 중매 생각 안 나십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하여튼 옛날에 연애했던 기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연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그 사랑하는 상대방이 마음속에 다 들어와 차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막 날아갈 것 같고요, 세상에 달려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가족을 이루게 되면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자녀를 특별히 이렇게 딱 이렇게 낳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 아이가 그 새로운 생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엄청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와닿나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데 이제 교회가 아닌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딱 와닿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를 해가지고 통장에 100억이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그 딱 100억을 생각했을 때 어떠세요? 기분이? 그러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너무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마음에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물질도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힘이 돼요. 하여튼 우리 마음은요 뭔가 담고 있는 게 우리한테 힘을 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뭔가 담고 있는 게 나한테 힘이 되는 대신에 그 뭔가 담고 있는 그 대상이나 존재가 흔들리잖아요. 그럼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자녀가 많이 담겨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내 꿈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물질이 담겨 있습니까? 명예가 담겨 있습니까? 외모가 담겨 있습니까? 뭐가 담겨져 있든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게 나를 힘이 나게 하는 것 동시에 그게 흔들리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소중하게 품고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점점 내려놓고 놓아버리게 되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채우면 채울수록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 대상이 흔들릴 때마다, 가족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시대의 우상은 돈과 자신과 자식이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질이 없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요새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우리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성이 작동하지 않고 그거를 잃어버리거나 손해볼 것 같으면 바로 화가 나는 게 그게 우리 마음속에 많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가끔 종종 어쩌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물질 때문에 서로 이렇게 컴플레인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 몇 번 경험했었는데 이상한 건 아니고 돈 문제가 끼잖아요. 바로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어려워서 상담실에 오게 되는데 아이가 잘못되게 되면 이분들이 또 막 불안해져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또 하나가 우리의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 우리는 바로 화가 나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자리를 우리 마음속에 많이 만들어 줄수록 우리는 그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계속 집착하게 되는 게 우리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린 첫째 것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첫 아이 어떻습니까? 자녀 낳으신 분? 첫 아이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 꽉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첫째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 손에서 놓고 그걸 내려놓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그걸 지켜가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거듭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족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 잘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 뭐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가족이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많이 차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게 사실은 복을 받는 비결이고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막 너무 기쁘게 하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망을 주게 되거나 흔들리게 되었을 때 우리 삶마저 같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어놓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내어놓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부모 역할에 따른 발달 단계에 대한 건데 어릴 때 부모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양육자가 되어야 되고요. 유치원기가 되게 되면 훈육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게 되면 격려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요. 훈육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자랄수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들이 청소년기 사춘기가 되면요. 이제 우리는 상담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아이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서로 조율하면서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점점 그 아이를 놓아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가서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게 되었을 때 동반자가 되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맡기고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고 그 아이들을 계속 우리가 잡고 있게 되었을 때 그 아이도 건강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아이들 때문에 집착하다가 우리가 온전히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다른 신 하면 그 당시에는 뭐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이 있지만요. 이 시대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신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채운 게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은요.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 시대의 신은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시대의 신은 내 자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섬기는 게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가족을 지나치게 지금 사실 우리가 코로나 지나가 되면서 가정이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근데 이 가정이 중요한 게 이전보다 좋아지긴 한 건데 이제 지나치게 너무 중요해졌어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자녀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되면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어려움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을 많이 둬서 섬기게 되었을 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건 다른 건 우리가 하나님 미워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속에 더 두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용은 하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있게 되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기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마음속에 품고 있게 되었을 때 그게 3, 4대까지 이르게 된대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을 더 하나님으로 채우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었을 때 은혜가 1000대까지 간대요.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가족 상담을 배우면서 머레이 보웬이라고 하는 학자 이론을 접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했냐면 다세제 전수 과정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뭐냐? 이 집안을 딱 조사를 해보게 되면 그 집안에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최소 그 사람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3대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기독교 학자가 그 사람의 이론을 통해서 분석한 걸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원래 하나님 믿긴 했지만
이방 땅에 와서 이집트에 와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그렇죠? 이 불안이 많았던 사람,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꾸 속이잖아요, 자기 누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런 불안이, 이런 두려움이 누구한테도 있었죠? 이삭 아들한테도 있었어요. 그 놀라운 건 야곱은 아내를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먼저 그 다른 사람 속이면서 야복강에서 형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안 때문에 다 앞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에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가 그런 얘기하는데, 야, 이거 신기하게 어떤 집안에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그게 특히 불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는데 이게 3대까지 자꾸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세대,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전수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밝혀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어떻게 되세요?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품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서 은혜 받게 되고요. 그 은혜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3, 4대요? 아니요. 1000대까지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래요. 우리는 하수 종말 처리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 위로부터 뭔가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나도 내어놓고 내 배우자도 내려놓고 내 자녀도 내어놓고 내 삶도 내어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하수가 내려오고 더러운 것이 내려오게 되었을 때 나를 깨끗하게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잘하면 3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가 바뀌게 되면 그게 1000대까지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문 집안 다른 게 명문 집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채워 있고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붙잡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게 그냥 한두 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가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바뀐 것들이. 그럼 자꾸 이제 그 가문의 어떤 분위기가 이런 것들이 자꾸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 어떻게 하시겠지? 나는 모르죠. 하나님 하시겠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 가족이 걱정되면 걱정될수록 우리가 할 일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챙겨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차 있군요. 내 마음속에 내가 너무 많이 차 있군요. 내 마음속에 내 배우자가 너무 많이 차 있군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냥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덜어내고 비워내는 게 우리 이 시대 아브라함의 제사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행복한 가정을 위한 실천이 뭐냐? 저기 요게벳이 모세를 띄어보내죠. 나일강 가봤는데요.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강이거든요. 상류는 하나인데 하류는 수천 갈래예요. 어디 갈지 몰라요. 인생길이 그렇잖아요. 근데 요게벳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킬 줄로 믿는다. 떠나 보내지 않습니다.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의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게, 돌보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명을 잊지 말으면 안 돼요. 이 아이 하나님이 키우시겠지. 내가 해야 되는 것만 하는 거지 그 아이를 다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 근데 요새 어떻죠? 우리 헬리콥터 마미니 뭐니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대학 가서도 우리 아이 학점이 왜 그러냐고 막 그러고, 직장 가서도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대하냐고 부모님 찾아간대요. 우리는 더 놓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뭔가 붙잡아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자녀를 붙잡게 되었을 때 그 자녀가 자기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청지기, 관리인 되게 되었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후손까지 1000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그런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님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나의 자녀도 나의 부모님도 나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일하시었고 하나님께서 가장